학생 여러분, 이번 주에는 3주차로서 제2장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고, 두 번째로는 경제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의 학습을 잠시 살펴보면 경영자의 지향성, 경영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고, 글로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글로벌 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애 요인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경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글로벌 시장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기회에 반응하여 글로벌 경쟁자가 꾸준하게 현지 지역의 경쟁자를 대체하거나 또는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통합은 상당하게 진전이 되어 왔는데요. 경제적 통합 수준은 20세기가 시작될 때 전 세계의 약 10% 정도가 이제 통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었는데, 현재는 약 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특히 EU와 나프타와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지역적 경제 통합이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년,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인 통합 정도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요. 변화에 대한 사례로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게 되면 유럽차는 르노, 시트로엔, 푸조, 모리스, 볼보 등 여러 자동차들은 미국산 시보레, 포드, 폴리머스나 일본의 토요타, 닛산과 현저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자동차들은 현지 기업에 의해 생산되어 대부분 현지 시장 또는 지역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또는 지역의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 고객을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카, 글로벌 전 세계 자동차라는 개념은 토요타, 닛산, 혼다, 포드 이런 회사들은 이미 월드카라는 생산하는 그런 회사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또한 제품의 변화는 조직의 변화를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포드가 그 예로서 2008년에 포드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차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당시에 포드의 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에스코트나 포커스 같은 차를 생산을 해 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매우 지역적이다, 특정 지역에만 팔리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M이라는 포드 회사는 피에스타는 진정한 글로벌 차라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였고, 이 회사의 자동차를 그동안에 미국 내 현지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글로벌 자동차로 도약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포드의 회사 부사장도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 자본 이동이 무역을 대체하고 생산과 고용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국가 경제가 아닌 세계 경제가 현재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세계 경제 환경은 더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로서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서 자본 이동이 무역을 대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과 고용의 관련성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국가는 종속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요. 1917년에 시작된 사회주의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와 반하여 이제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계가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고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본 이동이 이제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재화와 서비스의 전 세계 무역을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009년도에는 기준 25조 달러이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하루 외환 거래 규모를 4조 달러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1000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가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무역으로 거래되는 양에 비하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 거래 규모가 훨씬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생산과 고용 문제인데요. 실질을 보면 GDP로 측정한 경제 성장은 보통 한 국가의 생산성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1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제 위기 전까지는 대부분 제조업 부분에서의 고용은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 GDP의 제조업 비중 미국에서는 볼 때 1989년에 전체 미국 GDP의 이제 19.2%였는데 이게 20년 뒤에 보니 전체 규모의 13%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체 제조업의 전체 GDP 비중이 원래 높지도 않았는데 이것조차도 20년이 지난 후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반영하듯이 1971년 미국에서 전체 근로자의 26%가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2011년에는 9%에 불과했다.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 비중도 줄고 있지만 생산 비중이 준 거에 비하여 제조업에서 고용되는 고용자 수는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고용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인 다른 산업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GDP
국내 총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여 그와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많이 성장해서 선진국 대열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후손 세대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산과 고용이 똑같이 일치하면서 나가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또한 세 번째 변화를 보시면 세계 경제가 지배적인 경제 단위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과 국가 지도자는 여러 가지 성공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성장의 이유를 보면 기업의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가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두고 세계 경제에서 자국의 경쟁 포지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맞춰서 정부와 산업이 함께 같이 힘을 모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냉전의 종식을 들 수 있는데요. 1917년에 시작된 냉전의 종식입니다. 경제 시스템 및 정치 시스템으로서 사회주의의 몰락은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게 그 원인인데요. 압도적으로 우월한 시장 경제의 성과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게 이데올로기, 그 이념의 수정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국가에서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중앙 집중 경제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를 관리하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벌여버린 건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종종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문제에 국민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정부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인데요.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혁명과 인터넷 시대의 등장은 여러 면에서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P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의 시대에 시공간의 장벽은 국경을 뛰어넘고 24시간 매일매일 작동하는 사이버 세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그룹폰, 아이튠즈 등과 같은 것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이런 내용들은 현재 신세계를 개척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중 일부에 불과한 사항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전자상거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제활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또는 여러가지 정보를 찾는 많은 활동들을 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경제 시스템을 시장 자본주의, 중앙계획 자본주의, 중앙계획 사회주의 또는 시장 사회주의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류는 자원 분배의 주된 방식인데 이 자원을 누가 분배하냐, 시장에서 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지에 따라 나뉘고 이와 함께 자원 소유의 주된 형태로
이게 개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 시스템이 이와 같은 4개의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 종류가 선진 산업 국가인가, 국가 경제가 선진 산업 국가인가, 아니면 성장 중에 있는 그런 국가인가, 아니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로 변하는 체제 전환 국가에 포함되는가, 개발도상 국가 중 어느 것에 포함되나, 즉 이와 같은 것도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였던 4가지 구분과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 이제 정부의 종류인데요. 정부의 종류를 살펴보면 군주 국가인가, 왕이 지배하는 국가인가, 오늘날도 왕이 지배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독재 국가인가, 특정한 독재자가 독재를 하는지, 또는 폭정 국가인가 등을 따져봐야 되고, 일당 독재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중국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체제 또한 다른 나라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다당제 민주 시스템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다당제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는 그 국가의 환경이 불안정 국가인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국가인가, 이 같은 정부의 형태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무역과 자본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완전한 자유무역 시스템인가, 또는 불완전한 자유무역 시스템인가, 자유무역 100% 완전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확인을 하고, 또는 특정 무역 블록, 그 무역의 블록의 회원국인가 아닌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무역 블록은 FT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환 통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를 안 하고 있는가, 통화위원회가 있나 없나, 이와 같은, 이거는 결국은 대금 결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진입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 창출된 이익을 본국으로 다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외환 통제가 진행이 되면 설령 그 국가에서 이익이 발생돼도 자기 나라로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국가가 무역이 활발한가, 아니면 정부가 무역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기간 산업 부분인데요. 인프라인데 특히 운송, 통신, 에너지 부분이 중요한 요소지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되고 있는가, 국가 국영기업인가, 아니면 국가와 민간 소유, 아니면 완전히 민간 소유인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간 산업의 운송, 통신, 에너지는 다 중요한 부분으로, 운송은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신은 인터넷 흐름 또는 그 정보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는 특정 국가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100% 민영인가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가 등도 같이 더불어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세금에 의해 충당되는 정부의 서비스가 있는가, 연금, 의료보험, 교육 서비스 등이 잘 진행되는 건지, 연금과 교육 서비스는 있나, 의료보험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사적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 이와 같은 내용도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제도가 투명하고 규범화되어 있고 부패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고 사법부가 힘을 가지고 있나, 또는 부패가 만연하고 언론이 정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인데요. 안전에 관한 내용이 결국은 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안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부분인데요. 고위험, 고수익 등의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지닌 자유시장 시스템인가, 그래서 이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이지만 독점, 카르텔,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되고, 기업가적 지원이 없는 기업 또는 정부, 노동의 협조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시장인가, 정부가 가격과 임금을 통제하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즉 정치 시스템, 정치 체계가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 환경은 그 기업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을 경제학자들이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왼쪽 자원 소유의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냐, 국가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가로축은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서 배분이 되냐, 그리고 아니면은 명령으로 배분이 되냐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가지 칸이 나오게 되고, 개인의 소유이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원이 배부되는 그러한 곳은 시장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지만 국가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 사회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원의 소유도 국가가 하고 자원의 배분도 정부가 하는 경우에는 중앙계획 사회주의라고 구분을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자본주의 또는 시장 사회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가지를 간략하게 구분한 것인데, 유럽 쪽의 시스템을 좀 살펴보시면 같은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보면 특히 유럽에서 보면 앵글로 섹슨 모델인데요. 영국, 미국 계열, 미국 방식의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유재산, 자유기업, 경제, 자본주의, 사회안전망은 이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등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영미 계열의 국가로 미국, 캐나다, 영국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럽에도 이렇게 100% 앵글로색슨 모델이 있는가 하면 그 유럽 대륙 쪽에서 볼 때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모델이긴 한데 왠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것이 다분히 있는데, 그 예로 보면 사유재산은 인정이 되는데 고용자 집단, 노조, 은행이 포함되는 이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회적 파트너와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부분인데 노조, 은행, 정부가 같이 계획을 하는 이런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에 따라서 정부와 노조와 은행의 합의에 따라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일을 진행하는 상당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거죠. 뭐 이 나라들 대표적인 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물론 이 나라들도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사회주의적인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공감대에 따라서 일부 협의를 통해서 경제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북유럽 모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국가 소유와 이제 사유 재산이 혼합한 형태인데 국가에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세금을 잘 냅니다. 70%, 80% 이렇게 내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늙었을 때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어느 한 국가를 어느 특정 시스템에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분석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